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CPTPP, IPEF라고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들이 새롭게 많이 등장하면서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의 구도가 예전 같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무역 협정들이 복잡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다자간 무역 협정들이 각각 어떤 것이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마켓컬리가 올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신선식품 배송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또 당일 배송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마켓컬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리저리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특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무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다양한 다자간 무역 협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은 LG경영연구원의 김형주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FTA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예. 이거는 뭐 두 나라가 하기도 하고 세 나라가 하기도 하고, 아무튼 중간에 관세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뭐 이런 걸로는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뭐 TPP, CPTPP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TPP하고 CPTPP를 생각해 보자면 CPTPP의 C와 P는 포괄적 그리고 점진적이란 뜻입니다. 즉 예. TPP에 조금 못 미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음. 이 그 TPP를 먼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TPP가 진짜 매운맛, 그렇습니다. CPTPP는 약간 순한 맛. 예, 그 음. TPP에서 미국이 빠진 거를 이제 CPTP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 본래 그 TPP를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태평양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미국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2005년에 태평양 여기저기 있는 네 나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죠. 그러네요. 이런 나라들이 예. 협상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협상 진행되는 걸 보고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예.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 예. TPP가 중국을 좀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2012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에 접하고 있으면 다 친구야.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칠레하고 싱가포르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그런데도 어쨌든 태평양의 태평양이라는 동쪽과 원탁을 중심으로 서쪽이니까. 우리 모여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협의를 했고, 네.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뭐 검토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12개 나라만 2015년에 이제 협상을 타결하고 네. 2016년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2017년에 발효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 그러니까 발효를 앞두고 그 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TPP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갑자기 안 해버립니다. 한다. 그렇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PP로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앞에다 음. CP를 붙여가지고 아직 TPP는 아니지만 포괄적, 점진적, 즉 CPTPP라는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빠진 TPP. 예, 이게 그렇습니다. CPTPP군요. 미국은 왜 갑자기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선거 운동 당시부터 이런 무역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네. 무역 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상대국에게 그대로 강요할 수가 없고 다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오히려 한미 FTA라든지 그 한 이스라엘 또는 뭐 이런 양자 두 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자국의 입장, 즉 미국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더 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 좀 지키자고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TPP처럼 12개 나라면 12개 나라의 요구를 다 일단 들어줘야 되니까 네.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미국의 그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all but 오바마, 즉 오바마의 업적이라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PP, 파리 기후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탈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중국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TPP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충분히 손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뭐 보복 관세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는 왜 안 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TPP를 구성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개, 일본과 네. 멕시코였거든요. 예. 만약에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마치 일본과 한국이 FTA를 한 거랑 사실상 사실상 비슷한 그 건데 룰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의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충분하냐 뭐 이런 논의를 네.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실기한 셈입니다. 예. 미국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이 돼서 그럼 다시 TPP로 복귀하는 겁니까? 아마도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뭐 그런 의견들이 꽤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난 4년 동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세계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뀐 게 이제는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국가들 간에 서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경제 안보 또는 뭐 공급망 안정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CPTPP 즉 과거의 TPP로 돌아갈 필요 있느냐 그거보다는 어차피 TPP의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이제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한 셈입니다. 오히려 예. 그러면 그럼 미국에서는 뭘 좀 하고 싶어 해요? 미국이 하고 싶은 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IPEF,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모으는 건데요. 그러면 사실상 TPP랑 개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즉 TPP에서 인도양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한 거니까 중국을 이제 남쪽에서까지 포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 이제 인도도 한번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도인데 물론 아직 인도가 여기 참여하겠다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IPEF는 어떤 나라들이 좀 모여 있어요? 지금 IPEF는 CPTPP랑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예. 그리고 IPEF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무역 협정이 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보 국가들만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그 CPTPP처럼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예. 호주, 뉴질랜드, 그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이 일단 모이고 있군요. 네. 거기에 인도도 좀 넣고 싶다.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림 그려보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림도 그렇고 그 IPF 관련된 이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건 중국을 이제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하고 중국을 좀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럼 중국을 제외한 그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중국을 제외한 그 나라들끼리 더 친해질 거고 예. 서로 의존도가 높아질 거고 그럼 뭔가 중요한 일 있을 때 중국 편보다는 미국 편 들겠다는 그런 계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IPF가 CPTPP나 다른 무역 협정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예. 방금 말씀하신 자유무역에 관한 것인데 과거에는 이 자유무역이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 사태로 이 자유무역보다는 공급망 안정이 그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예.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게 무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의 제조업을 지키고 네. 또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중국에서만 사오다 보니까 중국이 마비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오더라도 두 곳에서 사오면 예.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그런 예.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장 또는 중국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을 찾자라는 노력이었고 그래서 IPF 초기에는
그 자유무역이나 시장 접근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서로 잘해보자. 예, 그래서 아. 서로 뭐 시장 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할 땐 양보도 하고 뭐 그러보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원자재나 부품 없으면 일단은 이렇게 친한 나라들끼리 서로 먼저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사주고 예.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거에 공급망을 만들 때도 무조건 싼 걸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식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서로 사주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역시 다시 또 그 자유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요 안에서도. 예, 그 안에서도 그래도 그 후발국들을 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면 뭔가 당근을 줘야 될 텐데 네.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서남아시아 국가들한테 미국 시장 혹은 일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자유롭게 안 해주면 그 나라들이 굳이 중국과 척을 지면서 가입할 이쪽으로 이유가 오겠느냐. 없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TPP에는 가입을 하다가 안 했다는 거고 일본을 이런저런 신경을 좀 쓰다가 예. CPTPP에는 그럼 미국 빠지는 건데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일본은 여전히 있는데 네.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IPEF에는 우리는 어떤 입장인지. 일단 그 CPTPP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통상 정책 기본 방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자유화, 즉 시장을 좀 확대하고 네. 그 상대국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협정에는 무조건 다 참가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네. 다만 과거 TPP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하다 시기를 놓쳤고 이제는 우리가 제조업에서도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없더라도 일단 CPTPP 참가하는 것 자체는 이제 올바른 괜찮을 것 방향이다라고 결정은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CPTPP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처음 만들 때는 누구나 참여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건 까다로운 모양이군요. 예, 중간에 들어갈 때는 흔히 수업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기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국들의 요구, 예를 들어 어떤 시장을 좀 더 열어라, 네. 어떤 거는 못 열겠다 할 때 나중에 들어간 나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가 신청을 하더라도 예. 그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네. 그 협상 과정에서 뭐 멈춰버릴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 그런 룰이 있군요. 예, 그 하기야 이런 와중- 룰이 예. 있어야 할 때 같이 하죠. 안 그러면 그렇죠. 다들 나는 눈치 보고 내년에 결정할래 이러면 아예 출범이 안 될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IPF가 어차피 CPTPP와 비슷한 의미라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예. 또 IPF는 과거 TPP를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 경제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서 IPF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 대한 뭐 고민은 일단은 좀 제쳐놨다. 예. 맞습니다. IPEF를 그럼 우리가 먼저 접근하게 될까요? 아니면 동시에 아까 설명해 주신 CPTPP와 IPEF에 같이 하게 될까요? CPTPP는 중간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IPEF가 우리 귀에 뉴스로 더 자주 들리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아마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심정적으로는 IPF 쪽이 더 네. 자주 언급이 되고 거기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IPF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거든요. 네. 미국조차도 작년 가을과 작년 겨울 그리고 올 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구체화되고 조건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IPF는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이걸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예. 이런저런 논의들을 포함시키고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이제 끌어가는 게 중요할 테고 반대로 CPTPP는 이미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입 신청을 하고 거기 기존에 참여한 국가들을 설득해서 네. 최대한 우리에게 덜 불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국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걸 요구한다면 그럼 네. 뭐 어차피 협상인 만큼 얼마든지 미뤄지거나 뭐 취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럼 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지금 IPEF가 딱 보니까 반중국 연합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왜냐하면 이 IPF의 처음 아이디어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작품이 아니라 묘하게도 그 트럼프 대통령 후기에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쿼드라고 해서 약간 이제 군사 협력까지 포함한 그런 협정을 논의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거의 경제적인 버전으로 IPF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거의 것이 뭐 아시아판 나토였네요. 예, 그때는 그래서 한국도 네. 별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뭐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이게 논의가 지속되고 일단 민주당 버전으로 바뀌면서 예. 굳이 그렇게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 예. 보통 뭐 FTA라든지 이런 협정들은 한번 체결이 되면 그 조건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IPF는 무역 협정보다는 일종의 행정 협정에 더 가까워서 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협정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네.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유연해진 셈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점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그래서 IPF를 무조건 배관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어떤 부분들이 논의되는가를 살펴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CPTPP가 분명히 중국 견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지금 중국도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요구가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총칼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중국 시장을 얼마나 그 서구 시장과 비슷하게 만드느냐 또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디지털 협정 같은 거에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강요를 하니까 네. 그 정도는 중국 스스로도 자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출 그래서 것도 있고 뭐 결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할수록 중국은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미국 편 노골적으로 못 들어주는 이유가 예.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연결이 많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연결을 많이 시킬수록 네. 우리가 미국이랑 갈등이 있을 때 노골적으로 미국 편 못 들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하신 이 CPTPP나 IPEF가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역 협정이라면 네. 이 시장 우리가 좀 내주고 그 대신 저 나라의 저 시장은 우리가 관세 없이 좀 들어가고 하는 여러 이제 손익계산서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떤 거는 좀 기회 요인이 되고 어떤 거를 특히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통적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나 무역 협정은 보통 업종 간의 격차가 컸습니다. 예를 네. 들어 제조업을 위해서 농업을 좀 포기해야 된다거나 또는 제조업 안에서도 자동차를 좀 내주고 다른 걸 찾는다 이런 식이었다면 이 IPF는 그보다 좀 더 규범에 가까워서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자 아하.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 포함되어 있고 예. 또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추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업종 간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그 한 업종 내에서 예를 들어 뭐 노동자와 또 사주 간의 관계 또는 노동자들 내에서도 뭐 임금 격차 뭐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무역에 대한 보완 대책은 주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그렇죠. 위주로 했었거든요. 피해 업종 지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역조정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제 업종보다는 뭐 노동자 뭐 이런 계층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거의 안 쓰여 왔는데 네. 예. 아마 이제 IPF나 이런 식으로 그 논의가 확산되면 그런 쪽으로 보완 대책의 방향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야 이거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엄격하네. 이런 조건은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아. 지금 중간 선거가 올 가을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섣불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못 꺼내는 것 같고요. 이번 여름에 뭐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미국이 만나거든요. 그럼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협의 뭐 조약 혹은 협정 이런 거 많이 관심 갖고 들여다 보셨을 텐데 이런 거 하면서는 이제 우리나라 여론도 또 의식 안 할 수 없고 예. 의식을 하다 보면 국익 차원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여론 생각하면 결국 B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겠죠. 가까이서 보면 야,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뭐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좀 과거지향적이거든요. 지난 예. 5년간 어땠다, 지난 10년간 어땠다라면 근데 이 무역협정은 사실 미래의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다 예상을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잘 있겠습니다.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LG경영연구원의 김형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광고 잠깐 듣고 2부에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그리고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오늘은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무슨 식재료, 신선식품 네, 이거를 새벽 배송해 주겠다.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있을 겁니다. 그 전날 밤에 10시에 주문해도 그렇죠. 야, 이 친구들은 밤에 얼마나 바쁜 거야? 새벽별 보기 운동. 네. 네. 그래서 이 배송 이름도요. 예. 새벽 배송이라고 흔히 통칭되지만 샛별 배송이에요. 샛별 아, 배송. 네. 그, 네.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또 화제가 네. 되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사실 지난해부터 상장 얘기는 있었는데 뭐 미국으로 간다 쿠팡처럼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거래소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중입니다. 이게 24시간 콜드체인 물류망이 필요한 비즈니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 배달하는 게 아니고 식품을 배달하니까 신선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날 주문하면 아침에 와야 되니까 그 체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라는 게 결국 돈인 거죠. 돈이 참 많이 들어서 마켓컬리가 배송 지역이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한 그동안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열심히 지역권을 넓히기 시작해서 요즘 왜 쿠세권이라고 쿠팡 뭐 세권 있고 컬세권, 컬리 배달 세권이 늘어나서 지금 서울 경기 말고 어디를 또 합니까? 대전, 충청도 지역까지 중부 지역이 있고요. 대전, 네. 세종, 천안, 예. 아산, 청주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부산, 울산 지역까지 확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일 배송도 하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배달 오는 게 아니고 당일로 배송하는 것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좋은 식품을 배달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정말 그 네.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여성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깐깐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은 식재료를 고르고 싶어하는 어머님들. 퀄리가 좀 비싸도 이걸 꼭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건 물류겠죠. 그러니까 그 물류 자회사가 원래 프레시 솔루션이라고 하는 물류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자회사 이름을 넥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바꾸고 네. 그 자회사 자체 키우면서 여기 다음에 이제 데려온 그 핵심 키맨이 있는데 키맨이 송승환 대표라고 그 이베이 코리아에 있던 인물을 데려와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스마일 배송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오픈 마켓이어서 자영업자분들이 와 계신데 그분들한테 배송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게 스마일 배송이거든요. 팔기만 하시면 배달은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죠. 이게 아주 대박이 났는데 이베이 코리아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베이 코리아에서 스마일 배송 사업실장했던 요 서비스를 만든 인물을 데려와서 딱 대표를 앉힌 다음에 앞으로 우리 상장할 거고 배송 시스템을 더 혁신할 거고 네.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몸값을 한 7조 원 정도 받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컬리의 마켓컬리의 자회사인 넥스트 마일. 그렇죠. 넥스트 마일. 그게 이제 네. 배송 전문 회사 같은데 맞아요. 네. 거기에 CEO를 최근에 바꿨다. 네, 키맨이죠, 키맨. 핵심 키맨입니다. 요즘이요, 그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네. 물류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면요, 이런 식의 이 유통 물류 제조 쪽에서 몸값이 정말 비싸요, 진짜. 엄청 비싸게 받고. 연봉 너무 높고요. 연봉만 받겠어요. 인센티브 뭐 다 있죠. 네, 스톡 옵션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점심도 주고. 먹을 것도. 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신경이 쓰이나 보군요. 이걸 보면 뭐 잘할지 못할지 들여다봐야 되겠으나 이 배송이 신경 쓰인다.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배송과 물류와 네.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급 시스템. 네, 맞아요. 공급망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요, 그 마켓컬리가 적자가 커요. 그러니까 2015년에 창업했는데 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자가 큰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배송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2021년만 놓고 봐도 이 샛별 배송 관련 운송 비용으로 한 300억 정도 썼거든요. 2020년에 120억이었는데 네. 이게 2배 넘게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충청도나 이 중부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영남 지역으로 컬세권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물류센터, 배송 시스템, 콜드체인 이런 거 다 투자하려다 보니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컬리는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니네 적자가 너무 크다.
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적자 낼 거냐? 그렇죠. 이게 원래는 그 특히나 코스타가 아니고 예. 코스피는 적자가 크면 절대로 저기 상장 심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는데 예. 그 쿠팡이 그 지난해 뉴욕에 딱 들어갔잖아요. 예. 적자 회사였죠 그때도. 그때 지금도 어마어마한 적자지만,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니 쿠팡이 우리가 키운 회사인데 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냐? 그것도 나스닥도 아니고 뉴욕 증시니까. 그러니까 뉴욕 미국의 코스피. 그렇죠. 예. 미국의 코스피. 미국의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이제 허들을 낮춰서 이른바 K 유니콘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적자라도 네. 큰 회사, 유망한 회사는 우리 증시에도 받아주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른바 그 상장 적격성 심사 기준을 낮춰서 적자가 있어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자가 왜 있는지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컬리의 경우라면 콜드체인망을 확대하느라고 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느라고 현재는 이제 돈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라고 네. 설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딱 발생해요. 뭐냐면 이것도 쿠팡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 덕분에 컬리는 미국 가려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쿠팡이 딱 상장했더니 원래는 이제 시총이 100조였잖아요. 네. 지금 37조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 원인은 적자잖아요. 예. 아니 컬리가 그러니까 쿠팡이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적자 너무 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팡을 또 보니까 컬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 그러면 그 상장 이후에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라. 같은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1번 질문도 왜 적자 나는지 설명해. 그렇죠. 네. 2번 질문도 이 적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죠. 설명해. 근데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래서 적자 2번은 났다. 이제 액션 플랜이 없으면 그럼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컬리의 경우 마켓 컬리의 경우에는 그 3월 28일 날 심사를 신청했는데 그 전에 1월하고 2월에요. 네. 두 번 정도 약간 이제 더 갖고 와.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더 준비해 오세요. 뭐 이렇게 예. 코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적자 관련된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누적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적자가 왜 나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네. 설명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냐 하는 것도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 네. 많은 분들이 컬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이라는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흑자 전환도 설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 있어요. 이제 시장 분석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마켓 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두 개 말씀드릴 텐데 시장 분석은 컬리의 이제 적자는 하나는 운송 비용이 커서 그렇다. 배송 투자 비용이 커서 그렇다. 이런 네. 거 하나는 이게 신선식품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산지에서 딱 나와서 바로 식탁에 올라가야 하는데 예. 하루만 지나면 그러면 신선한 게 아니네. 우리 왜 냉동 뭐 냉장 이런 거에서 이제 고기값도 다르고 야채값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신선식품은 재고 관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팔리지 않으면 특히 컬리처럼 까다로운 소비자분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면 예. 하루만 지나면 사실은 바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기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식품 폐기율이 너무 높아서 컬리 적자가 고질적으로 만성 적자가 됐다라는 게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분들의 주변에서. 분석이었어요. 네. 그거는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거를 처음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문하시는 분이 요때쯤 주문할 거야. 이 당근과 토마토를. 네. 그래서 저쪽에서 농가에서 준비하세요.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 머무르지 않게. 맞아요. 네. 그 사실은 컬리 쪽에서 얘기 설명하는 거는 지금 시장의 분석은 그랬는데 알고 네. 봤더니 김슬아 대표는 그 마켓 컬리의 식품 폐기율이 네. 0.5%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떤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는 미리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네. 그 전날 밤에 계란을 먹고 싶어 하실지 야채 먹고 싶어 하실지 이미 충분한 빅데이터로 분석해갖고 예측해서 사람들은 별거 안 먹는다. 뻔하다. 그리고 이제 HMR이라고 해서 이제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당연히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력이 높아져서 예. 빅데이터로 그래서 이제 컬리의 마켓 유통 이제는 이런 것을 당신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갈지 알고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 근처에 예. 야채하고 뭐 계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거를 배송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식품 폐기율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적자나는 이유가 폐기율 때문은 아니고 네, 폐기율 그동안- 때문이었던 거는 과거 얘기다인 거죠. 그동안 초기였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네, 그렇죠.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음. 이제는 우리도 최첨단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김수라 대표가 이런 얘기하더군요. 컬리는 이제 리테일 테크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냥 신선식품 배송하는 이런 제 회사가 아니라 이런 신선식품 유통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예. 이제 거기서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이 빅데이터 기반한 형태의 유통 노하우를 다른 회사에 팔겠다. 네. B2B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른바 그 신선식품 배송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팔아서 네. 그 요즘에 그 사스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라고 해서 다른 회사한테 당신들이 뭐 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 노하우를 사가요. 네. 사가면 이제 그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빨라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 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영국에요. 그 오카도라고 하는 그 영국의 마켓컬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신선식품 파는 회사예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사스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채 파는 게 아니라 야채 파는 법을 팔겠다. 유통, 재고, 하는 관리 이런 맞아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동안 개발했으니 네. 이거 뭐 다른 데다가도 좀 팔면 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식재료가 남잖아요. 0.5% 남는 예. 건 남는 거니까. 그리고 예. 사실 예측은 빗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켓컬리가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에이, 그거는 적자 더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식재료가 그 그냥 남는 걸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켓컬리 급식업, 식당업을 사업 그 목적에 그 추가를 했어요 최근에. 급식업. 네, 급식업 그리고 식당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수동에 마켓컬리 그 체험 공간 같은 걸 최근에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먹거리니까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라는 브랜드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그 특별한 식재료 식단들을 활용해서 네. 그 급식을 하든 또는 레스토랑을 하면 그럼 거기서도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설명을 하죠. 다들 적자에 신경 쓰고 예민해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양이네. 시장에 그 진입해야 되니까 적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투자자들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시장 열심히 키워서 시장이 커지고 고객들이 더 좋아하면 우리는 브레이크 이븐 넘어갑니다 하면 네. 심플한데 자꾸 아르바이트로 다른 걸로 벌어오라고 하니까 레스토랑도 해볼게요. 뭐. 아니 알바가 또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마켓컬리 해볼게요. 알바 또 하나 하는 게 네. 화장품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올리브영 할 때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올리브영의 경쟁 상대가 더 이상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아니고 네. 그 마켓컬리 아니면 이제 무신사 같은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거든요. 네. 어차피 물류 시스템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유통망에 뭘 태울지 문제인데 화장품도 된다. 왜? 네. 화장품 수요자와 마켓컬리의 신선식품 수요자가 매우 교집합이 크기 때문인 거고 또는 캠핑용품 또는 호텔 숙박권 뭐 이런 거 판다고 하는데 네. 요게 이른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바잖아요. 네. 네, 부캐로 하는 거. 근데 생각보다 요 비식품이라고 하는 마켓컬리 입장에서 보면 비식품 매출 비중이 25%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늘어나고 추정됩니다. 있군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하기야 뭐 딸기 사러 들어갔다가 캠핑용품도 있으면 사는 거죠. 뭐 딸기를 어디서 먹고 싶으냐? 뭐 캠핑 가서 먹고 싶은데 뭐. 네, 캠핑용품이 거기 있네.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에 숙박하고 싶은데 뭐 거기서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영업 손실이 네. 요즘 흐름이 어때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건 알겠는데 네. 적자가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영업 손실률이요. 예. 2016년에는 50%였는데 영업 손실률이라는 통계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거죠? 말하자면 매출 대비로 영업 손실률이 나타났을 때 네네. 그런데 예. 지금은 10% 중반대까지 내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줄고 있는 건 확실해요. 매출이 이게 2조면 한 2천억 손실 난다.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은 분명히 영업 손실이 줄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짚어드린 것처럼 지난해부터 이제 그 컬세권을 확대시키고 있으니까 네. 다시 적자 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매출이 아이러니한 게 늘면 그렇죠.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적자 폭이 증가하는데 상장하기엔 매우 좀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 컬리의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하는 이유가 네. 기존 주주들 주식 팔아서 그냥 저 은퇴하랍니다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투자를 좀 더 받으려는 거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음. 투자를 또 받는 수도 음.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흑자를 좀- 봐야만 상장할 수 있어. 그러면 흑자를 네. 볼 거면 그 돈 벌어서 우리가 사업하죠. 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15년에 창업했고 그 사이에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돈 많이 투자했어. 이제는 IPO해서 수익도 좀 보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2021년 11월이니까 지난해 말에 네. 이제 홍콩계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프리 IPO라고 하죠. 그러니까 IPO 직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컬리의 기업 밸류를 가치. 4조 원 정도로 봤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11월에. 약 한 6개월쯤 전에. 그렇죠. 네, 4조 원 정도로 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적자 나는 기업에 리스크 얻고 투자했었으니까 이제 상장을 해서 예. 뭐 그게 일부가 되었든 뭐 지금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수익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컬리가 최소한 4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아야 하잖아요. 상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그렇죠. 그게 뭐 보통 7조 원을 컬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25%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공모가를 아마 그럼 한 상단이 5조 13만 원, 예. 예, 하단이 예. 9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수익도 내고 또 지나치게 공모가가 높아서 개인 투자자를 손해를 안 보는 어떤 가격, 프라이싱이 결정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초록마을이라고 하는 그 여기도 뭐 신선식품이랑 뭐 이런 식재료들 파는 맞아요. 프랜차이즈 네, 같던데. 맞아요. 네. 이 브랜드도 인수하려고 했었죠. 네, 꽤 적극적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정육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스타트업한테 인수가 됐는데 요건 이제 신선 축산물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네, 회사입니다. 네. 정육각. 네, 이름부터가 정육각이어서. 예. 근데 원래는 이 초록마을 인수하려고 했던 게 그 올리브영 때 얘기 말씀드렸지만 초록마을이 전국적으로 점포가 470개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활용해서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도심 곳곳에 물류망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또 하나는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안 팔린 것도 현장에서 팔 수도 있으니까. 예. 신선식품 현장 판매도 할 수 있다였는데 결국은 인수가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예. 이제 인수는 못 했는데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초록마을 자체가 좀 가맹점 위주여서 인수했어도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했었을 거예요. 네. 예.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